빚으로 지은 국가 3탄 한국 이제 파멸을 기다리다. 드디어 여러분 11대 경제 위기사 그리고 민스키 모멘트 레버드로스 이론을 걸쳐서 드디어 이제 그 프리즘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위기의 요소들,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위기의 요소들 5개를 축약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넛크래킹 현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영업의 붕괴, 부동산 버블의 붕괴, 그리고 현재 경제 주체들의 부채 현황, 끝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그러면 이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마지막 이렇게 6번째로 말씀드리면서 모든 총 3탄의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특별히 이 강의의 목적은 부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을 더 두지 말아라. 정말 더 두지 말아라. 아니,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상의 희망을 여러분들이 두고 싶어도 두지 않게 될 것이다.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오직 주님만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봅시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라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는,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경제 위기를 설명함에 있어 안심대출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안심대출, 그러니까 변동금리에 있는 사람들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면서 예전은 변동금리일 때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그런 대출 상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안심대출이라는 것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예전에는 이 안심대출을 받기 전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자만 한 40만원씩, 50만원씩 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 안심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은 이제 한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안심대출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지금 언론을 시켜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심대출은 정부가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주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속된 말로 똥줄이 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은 안심대출인데 절대로 안심대출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면 지금 안심대출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2차는 미달됐죠. 그것만 봐도 지금 이제 안심대출, 다시 말해서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는 사람들 중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별로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한국 사람들은 1차 안심대출 받은 사람이 끝이라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못 갚습니다.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한국 경제가. 자, 그런데, 그럼, 과연 안심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은 괜찮은가? 괜찮지 않습니다. 왜 괜찮지 않은지요?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또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심대출은요, 어쨌든 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대출이었습니다. 은행엔 피를 봐야 되는 그런 대출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은행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안심대출을 통해서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은행들이 안심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은행들은요, 자기가 부족한 그 수익분을, 죄송하지만 안심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자율을 조금 그 가산금리를 조금 붙인다든가 어떤 명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덤태기를 씌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심대출로 갈아타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금액적으로도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꼴랑 안심대출 때문에 그 많은 절대다수 95%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자를 더 추가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정부가 열었다는 것은 참 못된 정부다. 참 나쁜 정부다. 우리가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연 그러면 안심대출을 받은 이 사람들은 상황이 괜찮나? 아니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들이 더 이 금리가 오르면 그들이 먼저 변동금리를 받은 사람들보다 그들이 먼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은 지금 현재 넛크러킹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넛크러킹 현상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위로는 미국이나 일본, EU 선진국들의 기술력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아직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밑으로는 중국이나 이머징 국가, 이런 국가의 바짝 추격을 받고 있는, 위로는 기술력의 압력, 밑에는 중국 등이나 이머징 국가의 추격의 압력, 그 둘 사이에 껴있는 상태를 넛크래킹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산업이 아니고 바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들,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섬유 이런 것들, 반도체 이런 것들. 물론 반도체는 조금 아직은 좀 이렇게 어쨌든 그러나 주력 산업 중에 대다수가 지금 너크래킹 현상이 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위소득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으려면 많은 사람들은 막 150, 200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아니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상씩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대개 1억, 1억 5천 이렇게 받으니까 한 150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월급에서 150만 원씩 갚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 주력 산업에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좀 괜찮은 직장에서 다니는 사람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주력 산업이 쇠퇴 중에 있습니다. 넛크래킹 현상 때문에 아주 지금 위험한 그런 한국 경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2013년 상장사 중 3분의 1이 좀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2013년 기준입니다. 좀비 기업이란 뭐냐? 그해 벌어들인 그 영업이익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장사 약 1,500개 정도의 상장사 중에 3분의 1이 좀비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또 상장사 중에 60%는 이자만 겨우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저금리인데도 그랬습니다. 저금리인데도. 이것뿐만 아닙니다. 2014년 3, 4분기, 그러니까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 발표 자료. 2014년 3, 4분기 한국은행이 상장기업 경영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요, 10곳 중에, 상장사들 10곳 중에 3곳이 좀비 기업이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요. 또한, 여러분, 대한민국 이 주식 시가총액이 약 1,000조입니다. 근데 그 중에 400조가 외국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400조가 단기 자금입니다. 한국이 조금 위험하면 얼마든지 빼내갈 수 있는, 왜 주식이 단타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장기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다 단타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거의 그냥 돈놀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식가 총액 1,000조에 400조가 외국인 단기 자금이 되니까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데요. 지금 주식은 모래성 위에 지금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넛크러킹 현상의 상장사들은 지금 10곳 중에 3곳은 좀비 기업의 상장사들의 60%는 지금 간신히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안심대출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지금 저금리임에도 이렇게,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장사들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금리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여기서 상당수가 지금 문을 닫습니다. 상당수가 구조조정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상당수가 구조조정을 당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한순간에 지금 안심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있는 그런 큰 부담, 그나마 월급 300, 400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금과 이자를. 그걸 1, 2년 다니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동안 계속 그 월급, 300, 400이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던가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잘리지 않고 막 20년, 30년 이렇게 있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이 기업 수명, 그러니까 기업에서 존재하는 그 명태 수명이 제일 짧아요. 제일 넘버원이라고요. 그러면 물론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금리가 오르면 위험하겠지만 이들 역시 안심대출을 받은 사람들 역시 직장을 잘리면 금리가 올라서 구조조정을 당하면 그러면 한순간에 더 이상 그 돈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물론 다 위험하지만 어쩌면 왜냐하면 매달 내야 될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몇 배나 많기 때문에 배 이상 많기 때문에 어쩌면 안심대출을 받은 그분들이 훨씬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처럼 너크래킹 현상은 한국 경제를 굉장히 위험한 위기로 이끌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위기로 이끌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다.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이. 자, 이제 두 번째 자영업 붕괴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자영업 아시겠지만 그 급속한 노령화 또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내수가 지금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 내수가 이 자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첫째, 물건을 살 인구가 증가하든가 아니면 소득이 증가하든가 이거 두 개면 내수 극복합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지금 물건을 살 인구가 늘어요? 아니요, 줄지요. 소득이 증가되고 있어요? 아니요, 소득이 줄고 있죠. 정체되고 있죠.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비도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통신비 그렇게 많이 냈습니까? 지금 평균 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낼걸요? 한 사람당? 그리고 가게가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통신비로만 한 50만 원씩 나갈걸요? 남편, 아내, 자녀 2명, 뭐 부모님 있으면 부모 6, 그럴걸요, 여러분? 예,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언제 이랬습니까? 통신비로 이렇게 나갔습니까? 또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빚을 졌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통신비 나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출해야 될 돈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외식비가 아닙니다. 통신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대출금 상환이 제일 많이 이렇게 나가는, 지출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내수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아까 넛크래킹 현상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떠밀려서 밖으로 나오고요. 그들은 뭔가를 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뭔가를 일을 해서 먹고 살든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통계적으로요. 구조조정 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자영업을 하고 3분의 1은 재취업을 하는데 그 재취업이 아주 저가의 노동용 시장, 그러니까 적은 임금을 받는
평소 자기가 받던 임금의 약 3분의 1 수준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자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일을 못하고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이비 부머가 또한 은퇴합니다. 이 구조조정을 떠나서 베이비 부머 자체가 은퇴합니다. 얼마씩 은퇴한 줄 아십니까? 매년 80만 명씩 또 쏟아져 나옵니다. 매년 80만 명씩. 2016년 80만 명, 2017년 80만 명. 여러분 그들 중에 3분의 1은 자영업을 한다니까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자영업은 지금도 위기입니다. 지금도 아주 포화 상태, 레드오션입니다. 또한 산업 구조의 변경과 그리고 대기업들의 자영업 진출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닭집밖에 없습니다. 커피숍 이런 거. 뭔가 좀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닭집과 음식점, 커피숍은요, 정말 목에까지 찼습니다. 목에까지. 빵집 이런 거, 목에까지 찼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기업이 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트죠? 무슨 마트에서 통큰 치킨 아시죠? 예, 대기업이 치킨 사업을 한다니까요. 닭집을 한다니까요, 대기업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씨를 말리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SS마트, 기업형 수표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옷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가게도. 그, 제가 사는 여기도 덕이동 쪽에 옷가게가 많았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뭐 쇼핑몰, 아울렛 이렇게 대단위로 생기면서요. 거기가 지금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가면 70%, 80% 세일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옷 장사하는 가게들이 지금 대형 쇼핑센터가 지금 다 흡수하면서 자영업자 상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나마나 뻔합니다. 한국은요, 자영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김지원사 빚 얘기하면서 자영업 얘기를 왜 해? 빚 얘기하면서 너크래킹 얘기를 왜 해? 저는 지금 빚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 자영업자들이 자기 돈으로 자영업을 하지 않거든요. 대출 받아서 빚 내서 자영업 하거든요. 거의 다수가 빚내서 자영업하거든요. 여러분 가계부채가 천조입니다.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500조 주택담보대출, 500조 자영업대출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지금 이 자영업이 붕괴되면 여러분 가계부채 천조가 터집니다. 가계부채 천조가 터지면 도미노식으로 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게가 다 거지가 됩니다. 대한민국 가게가 다 거지가 됩니다. 이게 엄청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이 붕괴되는 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자영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지? 정부가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정부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도록. 왜 그런지는 모르겠죠. 뉴월드 오더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왜 그런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뉴월드 오더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 빨리 박근혜 정권 물러가고 빨리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당이 정권을 잡다 똑같습니다. 여당, 야당 구분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경제 그냥 무너진다. 자, 또 하나의 내건 부동산 버블 붕괴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집값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5% 정도 이렇게 다 빠진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고점과 거기까지 얘기하지 맙시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는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뭘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금리 인상. 둘째, 대출 규제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금리가 아직 저금리라 오르지 않고 있어서 이 국민들이 그래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낮은 이자를 지불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부동산 버블이 완벽하게 시작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있는 중이지만 100%그 탄력을 붙어서 지금 버블이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일본처럼 부동산에 대한 그 금리가 뛰어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을 갚을 수 없어서 은행이 집 뺏어가지고 경매에 넘겨버리고 그런 게 도미노식으로 막 투투투투투 돼버리면 여러분 부동산이 똥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버블이 엄청나게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동안 현금 가지고 있던 물론 현금도 그때 되면 지금 붕괴되면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붕괴이기 때문에 현금도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누가 다 쓸어갈 것이냐 이걸 뉴월드 오더가 다 쓸어갈 겁니다. 1%가 다 쓸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땅, 심지어 먹거리 1%가 다 쓸어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규 주택이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빚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그런 목에까지 찼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은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사줄 실소유자가 없는 상태다. 아시겠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 쉽게 말할게요. 집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자가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80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집 팔아야 됩니다. 집 팔아서 그걸로 그 자영업을 하든가 집 팔아서 그걸로 뭘 투자를 하든가 뭘 할 거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신규 주택이 계속 늘고 있다니까요 신규 주택이. 근데 이걸 사줄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은퇴자들이 쏟아지면서 집을 내놓고 있다니까요 매물로.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중고가 되는 겁니다. 신규 주택을 하면서 집이 늘어나요. 근데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은퇴자들은 그걸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살던 집마저 내놔요 매물로.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막 이중으로 집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집이 늘어나면 집이 늘어나면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또 한번 반복하고 말씀드릴게요. 매매가에 육박한 전세 때문입니다. 그걸 그렇게 전세 정책을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또 언론을 통해서 야 매매가 육박했는데 차라리 집 사버려. 이 기회에 집 사버려. 그런 토끼몰이에 당해서요. 빚내서 집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2차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그런 분들입니다. 금리가 뜨면 그들은요. 금리가 뜨거나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혹은 구조조정 당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들은 금방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1차 하우스푸어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사업이 한창이었거든요. 이때 언론 동원해가지고 막 황금알을 낳는 거의 다 집 사라 막 이랬습니다. 그렇게 토끼몰이 했습니다. 또 그때도. 그때 그런데 수도권은 이미 2007년부터 공급 과잉 상태로 미분양이 천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정책을 펴가지고 막 이명박 씨가 했죠. 그거. 그분들이 1차 하우스포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때 막 토끼몰이 당해가지고 집 안 사면 막 어떻게 될 것처럼 이렇게 조선일보가 막 몰아가고 그래서 집 산 사람들 지금 거의 다 하우스포 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막 그 언론에서 또 막 재건축 막 난리도 아니죠? 또 황금알을 낳는 거의 막 이렇게 온갖 미사여구 막 다 써가면서 또 기득권 언론이 여러분 부채질하고 있죠? 투기하라고 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건축은요 반드시 용적률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 살고 또 일반 분양해가지고 또 돈 받아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용적률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주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파트가 있어요. A라는 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 자이 아파트에 지금 1000세대가 살아요. 근데 용적률을 높이면 2000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1000세대는 예전의 사람들 다시 살고 1000세대를 일반 분양해가지고 그렇게 분양하는 겁니다. 이게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 재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주택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은퇴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실소유자는 없어요. 집은 막 남아 돌아요, 지금. 초과 공급됐어요, 이미. 수도권이 2007년부터 공급 과잉 상태로 미분양이 천지예요. 도로 다니다 보면 맨 현수막에 뭐 특가 할인 분양, 50% 세일, 35% 세일, 1억 할인 분양 막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고요. 미분양이 천지백깔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해서 용적률을 대폭 할인해서 공급을 또 하면 여러분 이 재건축이 또 심각한 주택 공급을 빠지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 집은 막 그냥 막 남아도는 거예요. 막 여기도 빈집, 여기도 빈집, 저기도 빈집 막 여기저기 빈집들이 막 빈집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빈집 천지가 되면 말이 뭐예요? 그냥 부동산 똥값 되는 거지. 아주 똥값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똥값이 그냥 중요한 게 뭐야. 자기 돈으로 빚 안 지고 산 거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살 때 빚 지고 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누가 그 집을 많이 가지고 있냐? 제가 어제는 그 과장 조금 보태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1000채 이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과장 좀 보태서 얘기했죠. 물론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된 사람들 여러분도 알걸요? 대체로 막 수십 채 이상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수십 채를 못 갖고 있어요. 빚내서 갖고 있다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부채가 많은 이유가 빚내서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고요. 잘 사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집값이 이렇게 똥값이 되면. 근데 지금 그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 여러분 이 닭살이 좀 돋아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풍전등화? 아 그거는 너무 약해. 표현이 너무 약해. 풍전등화. 대한민국 경제가요. 시퍼런 아주 날카로운 작두 그 위에 한 번도 작두를 타보지 않은 일반인이 그 위에 서려고 막 신발을 벗고 있는 그런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겠네요. 그냥 올라서는 순간 발이 그냥 두 쪽 나는 거예요. 발이 두 쪽 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위치라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어쨌든 1차 하우스포는 그렇게 2005년부터 2007년 뉴타운에 투자했던 사람들 1차 하우스포고요. 2차 하우스포는 2012년도부터 전월세 대란이 불었죠. 그때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정부의 빚내서 아파트 사게라는 그 정책에 역시 토끼몰이 당해서 빚내서 아파트 산 사람들 그들은요 2차 하우스포로 전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여러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선행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저는 지금 주택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일반. 근데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또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왜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에 뭐 임대, 옷장 사세요, 막 이렇게 이제 그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부동산을 쓰는 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선행지표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선행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의 구도심은요, 특히 인천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우리 시환 형제 조심해야 되는데, 인천의 구도심은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공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공실률이 막 텅텅 비었습니다. 인천 구도심 가보십시오. 우리 시환 형제 인천에 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회복교 성도들. 인천 구도심 텅텅 비었습니다. 인천뿐만이 아니고요. 부산, 대구, 대전, 전국적으로 지금 이 구도심 지역은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공급 과잉 때문에. 일반 주택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위험해요. 아주 위험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선행 지표예요. 이것처럼 곧 이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택들도 공실률이 급격하게 더 많이 증가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다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품의 신호탄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인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금리 인상입니다. 이거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지금 여러분들 은행에 이자를 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절대다수가 그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 아니에요. 변동금리는 말이 뭐합니까? 그냥 이자 더 내야 돼요. 2, 30만 원씩 50만 원씩 내던 거 70만 원, 8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수입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구조조정되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영업이 붕괴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은 줄어들고 그러면 소득은 더 줍니다. 소득은 주는데 동시에 뭐가 늡니까? 소득은 주는데 역으로 뭐가 늡니까? 예, 이자가 늡니다. 소득이 올라도 이자가 늘면 갚기가 버거운데 소득은 줄면서 이자가 오르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대한민국 부동산은요, 그냥 붕괴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은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시작하려는 조짐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민스키 모멘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 역사에 보면 맨 마지막에 소방수가 정부나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중앙은행도 이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 충격을 상상할 수 있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상상을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안 될 겁니다. 저도 예상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IMF 그 이상의 공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자영업이 붕괴되고 넛크래킹 현상에 빠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쏟아지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시든 IMF 이상의 IMF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공포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단선이 있습니다. 금리가 어느 만큼 오르느냐에 따라서 그런 약간의 유동성은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린 역대적인 그 사례를 보면요. 이들은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올립니다. 한 번 올리면 따닥 이렇게 막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상승해서 올려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뭐 최경환 부총리가 미국이 금리 올려도 한국은 금리 안 올려도 된다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데요. 듣지 마십시오. 귀를 막으세요. 그건 들으면 귀가 썩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대한민국 시가총액 1000조에 400조가 외국인 단기 자금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는데 한국과 미국 금리가 똑같은데 그 400조의 자금이 아휴 말을 마십시오. 그냥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말한 그거에 대해서의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금리 오르면 한국도 반드시 오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이 아픕니다. 두 번째는요, 경기 약화입니다. 경기 약화. 금리가 이대로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지금 이렇게 왈가불가하고 있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기가 더 악화되면 이대로 경기가 더 악화되면 예, 부동산은 금리를 올리는 것과 상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정부가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 네 번째 부채 현황을 보겠습니다. 부채 현황. 여러분 경제의 3주체가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3주체입니다. 이 세 개의 주체가 국가를 구성하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지금 현재 모두 다 빚쟁이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민간 싱크탱크죠.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들을 모두 합한 국가 채무의 총합이 1경을 넘었죠. 1경을 넘었죠. 이 중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유이자 국가 채무만 여러분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요. 4,585조 원입니다. GDP 대비 300%를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연평균 13%씩 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가 연평균 13%씩 성장했습니다. 성장이다? 그런 말은 좀 웃기네요. 이는 국내 총생산 증가율의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아시아경제가 2012년 8월 2일자에서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70% 나는 하우스푸어다. 2012년도에 이미 국민들이 고백했습니다. 국민의 70%가 나는 하우스푸어다. 지금 2015년입니다. 경제는 2012년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2012년도에 이미 국민들의 70%는 나는 하우스푸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15년 지금 국민들의 적어도 80% 이상은 나는 하우스푸어다라고 말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우리 가게가 가진 빚은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가계부채 위험성을 어떤 수치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000조를 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이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이 약 907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존의 부채 1을 더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00조를 넘습니다. 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0%에 육박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계가 어떻게 위험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서브프라임 때요 큰 위기가 있었죠. 경제적인 위기. 그런데 미국의 이 주택담보대출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약간 틀립니다. 쉽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빚이 있는데요. 똑같이 우리도 1억 빚이 있고 미국 사람들도 1억 빚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집으로 갖고 있는 빚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 1억 집을 줘버리면요. 그냥 부채가 없어집니다.
1억 집을 줘버리면 부채가 없어져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주택 대출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이 그때 박살났던 거예요. 서프라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고약해요. 너무나 고약해요. 우리는요, 1억 원, 이거 못 갚죠? 그러면 은행이 와가지고 가져가요. 경매 넘겨요. 그래서 은행대로 그걸 경매 넘겨서 조금 이렇게 손해는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손해 없죠, 뭐 은행이야. 이익을 챙겨요. 집을 없앴어요. 근데 1억 원의 빚은요, 여전히 나한테 남아요. 굉장히 나쁜 그런 주택 대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GDP 대비 300%의 빚입니다. 이걸 우리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대로 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안아야 된다. 이 많은 빚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안아야 된다. 자살자가 속출할 겁니다. 젊은 여성들이요, 안타깝지만 여기저기 성을 팔러 다니는 일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겁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겁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겁니다. 비관론이라고요? 저는 팩트를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GDP 300%. 어떻게 하려고요, 이걸? 이걸 다 떠나야 되는데, 국민들이. 가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나야 되는데.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게가 이렇고요. 기업은 어떠냐? 여러분, 기업도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 1507개 중에서 38% 정도가 좀비 기업이고요. 겨우 이자만 낼 수 있었던 기업도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금리인데도 이렇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현금 유보율이 높다. 지금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아주 탄탄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만 그렇습니다. 일부 대한민국 1%,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들. LG도 위험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대기업 몇몇 빼놓고 10대 대기업 몇몇 빼놓고 나머지 대기업들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쌓아놓은 돈 없습니다. 속된 말로 대한민국 1%의 기업들만 지금 현금을 많이 쌓았고 있죠. 나머지 기업들은 이런 표현 쓰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개털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개털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아주 높습니다. OECD 평균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위험군으로 우리나라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이처럼 가계뿐만 아니고 기업도 아주 빚에 지금 짓눌려 있다. 일부만 빼놓고. 가계도 일부는 괜찮죠. 삼성전자 이건희 씨. 괜찮죠. 그 사람이 무슨 빚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괜찮죠. 일부만 빼놓고 1%만 빼놓고 지금 99%는 다 가계고 기업이고 다 지금 어렵다. 팩트입니다. 자, 정부는 어떠냐? 아까 제가 경제 3주체라가 가계 기업 정부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부는 어떠냐? 여러분 MB 때 정부 부채가 358조, 그리고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145조가 지금 늘었는데요. 당시 MB 정부 2년 동안 빚이 138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당시 MB정부가 2년 동안 늘려놨던 그 빚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금 박근혜 정부 2년이 욕이 아닌데 아니 아이고 주여 아니 이거 욕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2년 2해 동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2해 동안 145조가 늘어서요. 지금 합의 500조가 폭증했습니다. 새누리당 7년 동안 대한민국 공적 채무가 500조가 폭증했습니다. 500조가.
여러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40조입니다. 1년 예산이. 그 1년 예산 갖고 다 하는 겁니다. 살림살이. 근데 공적 채무가 500조가 폭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한국 경제는 공적 채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착시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빚을 발표할 때요, 꼼수를 씁니다. 꼼수를. 뭐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뺐습니다. 그게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전년 대비 17조 3천억 원이 늘어나서 406조 5천억 원이거든요. 지금 빚이, 공기업 빚이. 비금융공기업, 그러니까 한전이나 LH나 뭐 철도공사나 가스공사 이런데요. 이런 비금융공기업의 빚이 406조 5천억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부 빚입니다. 합쳐야 됩니다. 왜 합쳐야 되냐면요.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이요. 그러니까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이 우리나라가 118.3%입니다. 그런데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은요. 캐나다 38.5%, 일본 43%, 멕시코 21.4%, 호주가 좀 높은데요. 호주도 62.9%.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근데 우리나라는 110.8%입니다. 일본의 3배입니다. 일본의 3배. 이게 뭘 뜻합니까? 정부가 자기가 해서 내야 될 어떤 그 사업들을 공기업으로 돌려가지고 꼼수로 공기업이 빚을 내서 정부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몰아간 꼼수 빚이라는 겁니다. 꼼수 빚. 속임수 빚. 그 빚이 118.3%입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최고. 넘버원. 뭐든지 나쁜 거다 넘버원이야. 한국. 따라서 이걸 정부 빚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대략 1000조가 됩니다. 이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정부 빚이 이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충당부채, 보증채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충당부채, 보증채무. 이게 부채 통계는 합산하지 않고 기타 재정 위험으로 분류해서 정부가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충당부채는 뭐냐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있죠. 수급자에게 평생 동안 지급해야 될 연금입니다. 공무원들 이것 때문에 막 지금 뭐 시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막 시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평생 그들에게 지급해야 될 이 돈을요. 이게 공무원 연금은 지금 969조 3천억, 그리고 군인 연금은 31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증 채무가 146조 2천억 정도. 이건 역시 예, 정부 빚으로 보는 시각이 중론입니다. 정부 빚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빚이 얼마냐? 대략 1600, 1700이랍니다. 정부 빚이. 여러분, 정부 빚 일본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죠? GDP 대비 240%인가 그러거든요. 우리도 이런 모든 빚을 다 내서 정상적으로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부 빚을 통계를 내면요. 우리도 200% 가까워집니다. 왜? 대한민국 1년 GDP가 1000조거든요. 근데 정부 빚이 지금 다 합치면 약 1700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170%, 18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언론이 이런 걸 얘기를 할 리가 있나? 할 리가 있냐? 일부 언론은 얘기하더라고요. 일부 언론. 마이너 언론들. 기득권에 기생하지 않는 진짜 참 언론들. 좋은 뉴스 같은. 예. 따라서
가계도 GDP 대비 300%, 정부도 GDP 대비 한 170%, 기업도 GDP 대비 한 110%. 아, 정말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빚으로 도배를 했어. 오늘도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는, 강물엔 유람선이, 아하,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민낯입니다. 자, 그럼 이런 빚에 짓눌려 있는 이 나라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저출산, 당연하죠. 빚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결혼 기피, 당연하죠. 돈이 없어 결혼 못하는 겁니다. 출산 기피, 당연하죠. 애 낳으면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두 부부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 애까지 어떻게 납니까? 다들 이런 마음입니다. 조금 더 상황이 낮으면 애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출산율이 1.19명 되는 겁니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더 생산 가능 인구들이 줄어들고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꿈과 희망까지 잃어버린 세대가 7포 세대거든요. 꿈과 희망을 잃어갑니다. 자살 급증합니다. 20대는 학자금 대출, 그리고 뭐 기숙사비 이런 거 그걸로 대출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고 30대 나오면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못 갚고 취업 때도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이렇다 할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결혼하면 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야 되니까 또 대출 받아가지고 신혼을 시작하고 그러다 막 40도 되고 50도 되고 40대 50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40대 50대는 지금 이 하우스푸어 이 주택담보대출에 물려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60대도 마찬가지고 60대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년들 국민연금이나 뭐 기초노령연금 해가지고 꼴랑 30만 원 합해가지고만 30만 원 이렇게 받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삽니까 노인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시 말해서 20대도 빚, 20대는 공부하나 빚, 30대는 학자금 대출 갚으면서 결혼하느라고 빚, 40대 50대는 하우스포에 또 자영업 대출에 빚, 60대도 노인 빈곤율 최고. 어느 연령대고 불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연령대가 없는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빚에 살리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빚 없는 유일하게 남은 연령층요 10대입니다. 10대. 모를걸요? 10대도 빚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막 빚내라고 할걸요? 10대 보고도? 10대가 무슨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 제대로 빚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연령층은 대한민국 세대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입니다. 야, 김준서도 너무 비관적인 것 같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팩트가 아닌 거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언제든지 반론하십시오. 예, 다시 강조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야, 김준서 너무 너 비관적인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비관적인지를 저한테 다시 가져와 보십시오. 저는, 저는 이번 그 3회 1, 2, 3탄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한 번도 팩트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근거해서, 모두 다 팩트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나타나는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요, 민간 싱크탱크 역시 김광주 경제 연구소에서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어떨 때 무너지냐? 여러 가지 가정을 했을 때요. 어쩔 때 무너질 것 같냐? 바로 빚이 많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한국은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한국은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할 것이다. 지금 빚이 얼만큼입니까? 가계, 기업, 정부 탈 것 없이 정말 빚으로 똘똘 뭉쳐서 빚으로 지금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그런데 정부가 빚을 폭증시키지 않았으면 이미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곧 한국 경제는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무엇을 상상하시든 여러분들은 IMF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도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IMF 터지고 저희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꼬박꼬박 하사로 월급 꼬박꼬박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IMF 때 실직을 했던 분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빨을 악무셔야 됩니다. 정말 이를 악무셔야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무엇을 상상하시든 IMF 그 이상을 이제 경험하실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는 채무위기 그리고 대규모 실직으로 표출합니다. 늘 그랬습니다. 경제위기는요, 거듭 반복합니다. 채무위기 그리고 대규모 실직으로 표출됩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시작하면 빚에 눌린 사람들 그리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요, 태국이 무너졌던, 일본이 무너졌던, 미국이 무너졌던, 그들이 망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빚을 져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처럼 빚을 낼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꼬드겨서 빚을 내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LTV를 해제하고 DTI를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라고 수익 공용 모기재, 안심대출, 각종 이런 빚내는 정책,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이 국민들을 빚내게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4일 임종용 그분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용 씨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를 무리하게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무엇에 홀려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대서사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잘난 체한 것 같고요. 이제 1, 2, 3탄의 마지막 발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거 해봤습니까? 저는 그걸 참 부럽게 봤습니다. 왜 돈 많은 자식들 그리고 반장 부반장 저는
학교 다닐 그 초등학교 때 많이 가난했거든요. 어머니 청소하시고 아버지 깡냉이 장사하시고 많이 가난했어요. 근데 보면 그걸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 딴따다다 딴따다다따 이거 무슨 뭐 연지곤지 막 이런 거 애들 한복 입고 와가지고 그게 저는 참 어린 마음에도 나는 가난해서 저것을 못하는구나. 그게 참 한때나가 좀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제가 그게 기억나는데요. 막 남자애가 막 여자애를 그 연지곤지 찍은 여자애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이러는 그게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한국 경제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민스키 모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버드로스 이론을 얘기하고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설명했던 이론들의 핵심들, 아주 최고로 각광받고 주목받는 이론들을 통해서 그 프리즘으로 지금까지 쭉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민스키 모멘트가 일어나서 한국의 시장이, 한국의 경제가 붕괴될 그날이 정말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될 정부는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고 있고 혹 위기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부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통해서 보았을 때 정말 정경유착의 어떤 그 기생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대한민국 총리가 돈 받았다는 것을 만천에 알릴 정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300평짜리 집을 경남기업 회장한테 받을 정도로 그런 게 드러나고 이렇게 밝혀질 정도로 정부는 정치적인 역량도 없고 경제적인 역량도 없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의 신뢰도 정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는 이미 레임덕에 빠져들었습니다. 정권 말기에나 받게 되는 레임덕 현상을 박근혜 정부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닥치게 될 이 국가적인 재난을 정부도 막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위기를 못 막습니다. 한국은 이제 위기가 오면 왜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치적인 세력들이나 어떤 그 브레인 집단이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이제 위기가 오면 그냥 위기를 고스란히 그냥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예를 들어서 검투사가 있습니다. 검투사가. 검투사를 예를 들면 되겠죠. 검투사가 있습니다. 상대편은 칼을 갖고 오고 방패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싸움터에 나가서 칼을 안 갖고 갔습니다. 방패도 없이 갔습니다. 심지어 막대기도 없습니다. 맨손입니다. 허벌판에. 결국 상대방 검투사의 칼에 한국은 맞아 죽습니다. 지금 그런 위기다. 거듭반복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조직과 사람, 단체 없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정말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진짜 희망을 얻어야 할 때가 왔다.
새벽이 밝아오려는 바로 그때가 가장 어둡듯이 이처럼 그 어떤 것도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뼈에 저리도록 막 피부에 막 그 공포가 늘 정도로 알게 된 지금 진짜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붙잡자. 그분만이 소망이다. 그분만이 희망이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환난 날에 만난 큰 도움 되신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단지 이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여러분 중심에 깊이 박히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월요일날 1탄, 2탄, 그리고 지금까지 3탄 3시간에 걸쳐서 경제가 얼마나 위기에 와 있는지,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마음 두지 맙시다. 아니, 여러분들이 마음 두고 싶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세상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세상이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그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한국 정치의 어두운 그늘을 직시하시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오직 내일부터 또 기도와 말씀에 전력 투구하시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김전사가 그때 이렇게 어렵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 말씀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미친놈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때 가서 그러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명하지 않으셨을 때 아직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지금 바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실 때입니다. 그러다 반복하시면 그 길은 기도 말씀 외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남은 때를 오직 기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그분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주님이 놔 그러면 안 놔야 주님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주님이 놔라고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혹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놔라고 하신다면 그때도 주님 안 놔요. 나 주님 아니면 죽어요. 못 놔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복된 정말 복 있는 저와 회복계 모든 성도들 되시길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빚으로 지은 국가 1, 2, 3탄을 다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와 있는지를 종합하였으며 그리고 그 핵심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하여 보니 희망이 없네요, 하나님. 이제는 진짜 그러므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진짜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건너에 오른손으로 저와 그리고 우리 회복계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